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 지귀현 판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귀현 판사는 윤석열 재판,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죠. 자, 이 지귀현 판사, 제가 며칠 전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찜찜해요.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는 게 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과거 판결 과정을 보면서 이거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판사가 누가 됐든 간에 윤석열 사건 무죄로 해줄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윤석열은 당연히 내란 유죄가 나올 거고요. 유죄가 나오면은 적어도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이지 안 그러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군사 반란이 되면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경우, 지금 윤석열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란 사건을 어떻게든 간에 뒤집으려고 하면 법리로 따지면은 법리적으로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탄핵도 탄핵이고 형사재판도 형사재판이야. 그냥 얘는 그냥 가는 거야. 끝이에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국면 자체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 같은 게 났던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국면을 뒤집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국면이 뒤집어졌을 때 또는 뒤집어질 것 같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판사, 좀 줏대가 없다든지 저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런 판사라면 재빨리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걱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판사는 있는 그대로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면의 전환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지기현 판사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구심이 남더라. 왜? 과거 이 사람 판결을 보니까 김건희한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 지기현 판사가 김건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전후 맥락을 다 살펴보면 반드시 김건희가 무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건희가 빠져나가시는 구멍을 뻥 뚫어둔, 달리 말하자면 그 구멍을 타고 검찰이 봐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어거지를 쓸 수 있는 끈덕지를 만들어준, 실제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가 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직접 가담 안 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의 판결 내용에 보면은 직접 가담 안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겼더라고, 판결 내용에서. 그러니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형사 25부 재판장이 바로 지귀현이죠. 사건 번호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2025 고합 129번. 윤석열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사건 번호입니다. 자, 아무튼 형사 25부에
배당이 됐고, 이 형사 25부의 판사가 바로 지귀현 판사입니다. 74년생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에요, 그것도.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1기 수료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그다음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요. 부산 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차례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판결한 사건 가운데 눈에 띄는 사건은 바로 유아인 사건이라고 하죠. 유아인 이 대마초 사건. 이 사건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지귀현 판사입니다. 이에 앞서서 벤츠코리아의 디젤 게이트 이 사건에 대해서 벤츠코리아 측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판사도 이 판사입니다. 벤츠코리아의 디젤 게이트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배출가스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배출가스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젤 배출가스에 대해서 좀 많은 규제를 하고 있죠. 유럽도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기술이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못 따라오는 기술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네, 바로 그 시험 결과를 조작을 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벤츠 코리아도 조금 연루가 됐습니다.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출가스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배출가스 인증을 안 받은 그런 차를 수입해서 팔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벌금이 20억이야? 벤츠 한 대가 얼만데? 예. 우리나라에서 벤츠 주로 억대 이상의 차량만 팔리죠. 벤츠가 좀 싼 차도 팝니다만 벤츠에서 제일 싼 차나 해봤자 벌써 6천만 원이라고. 그런데 벌금이 20억밖에 안 돼? 벤츠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뭐 마이바흐인가 그건데 그거는 5억 원 뭐 이렇게 하죠. 좀 비싸게 팔려면 10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 몇 대만 팔면은 20억이 턱 떨어지는 그런 데라고. 그런데 벌금이 20억밖에 안 돼? 이 껌값이잖아. 자, 그래서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찝찝한 느낌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이재용한테 무죄 판결을 내려준 판사도 바로 이 판사입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모직과 삼성생명의 합병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도 하고 분식 회계도 하고 그 결과 주주들한테 손해까지 끼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동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뇌물을 썼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최순실, 박근혜더라. 요래서 한번 기소가 된 거 있죠. 근데 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야, 이게 제일 웃겼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단순히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더라. 다른 목적들도 있잖아. 따라서 부당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개소리야.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쳐요. 자, 제가 이런 거 봅시다. 제가 무슨 차를 하나 훔치려고 했다 칩시다. 차를 훔치려고 차 문을 막 열려고 했어. 그런데 차 문을 열려고 차를 훔치기 위해서 차 문을 연 건데
그 외에 다른 목적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차 안에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또는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갇혀 있어서 걔를 꺼내 주려고 또 문을 같이 열었다. 자, 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칩시다. 도둑질도 목적이 있고 차 안에 갇혀 있는 뭐 어린아이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칩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도둑놈으로 처벌 안 받나? 아니죠. 도둑은 도둑이지. 양형에 있어서 조금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뭐 승계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었으니까 부당하지 않다. 불법이 아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희한한 소리를 했죠. 자, 또 있습니다.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할 때 주가 조작도 했었고 심지어 분식회계도 했었다고. 따라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해가 발생 안 했다고? 무슨 개소리야. 좀 이상하죠. 예, 이런 이상한 판단을 이 지귀현 판사가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판결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 아주 엄청난 장난질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난질이 뭐냐? 바로 위수증이라는 겁니다.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라는 뜻이죠. 분명히 유죄인데 유죄가 아니고 무죄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 위수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당시 판결 내용을 설명한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그 제일모직의 그 계열사로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고 합병을 할 때 아무래도 이게 좀 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일모직에는 이재용의 그 주식이 있고 삼성물산에는 이재용의 주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면은 이재용한테는 엄청 유리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모직의 이 기업 가치를 늘려주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난질을 치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 회사 서버에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서버를 삼성 측에서 숨깁니다. 근데 숨긴다고 숨겼는데 나중에 검찰한테 들켜 뺏기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재용을 유죄로 만들 만한 증거는 여기서 다 나왔어. 그런데 문제 바로 그 엄청나게 증거가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던 그 서버를 위수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당시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삼성 측에서 이 컴퓨터 하드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조금 복잡한데 제가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자,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말이 더 꼬이네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놨던 서버를 가지고 와서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검사 마음대로 전부 다 뺏겨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증거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만 추출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당시 검찰은 어떻게 했느냐?
숨겨놓은 서버를 찾았으니까 통째로 들고 와버린 거야. 자, 이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과정에 삼성 측의 변호사가 참관을 해야 되는데 삼성 측 변호사가 참관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추출한 증거는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핵심적인 증거가 들어있던 삼성 측 하드디스크가 전부 다 위수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줄줄이 다 무죄가 나왔고 그 무죄 나온 거에 가장 최종적인 혜택을 이재용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위수증 가지고 무죄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보통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법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거죠. 증거만 보면은 이건 유죄가 확실해. 근데 이걸 유죄를 무죄로 만든 유일한 방법이 유죄의 증거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 증거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증거 없애는 방법이 뭐? 멀쩡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법 수집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사가 고의적으로 실수를 안 해줘야 되고 변호사가 그거를 잘 찝어내야 되며 그거를 판사가 잘 받아줘야 돼. 검사, 판사, 변호사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되는 건 거죠, 이게. 근데 이 담당 판사가 누구였다고? 지귀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법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찜찜하지. 아, 찜찜하네. 이거 엄청난 법 기술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찜찜한 법 기술을 가진 지귀현 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한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더라.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이 기사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인 민모 씨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민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일단 유죄가 나온 거죠. 근데 민모 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구속이 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인가 실제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자, 그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기존에 6개월 동안 실형을 산 거예요, 사실상.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 사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이 된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찜찜한 대목이 하나 등장해요. 이 민모 씨가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통정 매매가 진행이 되죠.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야. 또는 자기가 팔고 자기랑 짜놓은 사람, 자기와 같은 한 패거리가 주식을 사게끔. 그래서 주식을 주거니 팔거니 사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주가를 이렇게 자꾸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주가 조작에서 흔히 쓰는 통정 매매라는 겁니다. 많이 써먹어요. 주가 조작 공범들끼리 지들끼리 팔았다 샀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식을 띄워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주식과 최은순 주식도 거래가 됐겠죠. 어쩌다 보니까 김건희 주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최은순 주식이 된 게 있어요. 그 반대도 존재했겠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통정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은순하고 김건희 사이에 통정매매가 이루어졌고 김건희가 팔고 최은순이 사고 이랬다는 거 우리 알려져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부분이 무죄라고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의 또 다른 계좌와 그의 모친 최은순의 계좌가 활용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은순 명의의 계좌와 김건희 씨 계좌 등 다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인위적으로 시세 상승을 유인할 목적으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죄다. 아니, 김건희가 팔고 최은순이 샀는데 이게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정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건희가 팔고 최은순이 샀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 지귀현 판사가 했어요. 김건희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A, B, C 뭐 3개가 있었다 칩시다. 최은순 계좌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김건희 계좌 가운데 C 계좌하고 최은순 계좌 사이에 주식 거래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녀지간에 이렇게 거래가 됐으면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 이걸 어떻게 시세 조정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대체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정매매가 분명한데 이게 무죄라고 판단 내려준 사람이 지귀현 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대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귀현 판사가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찝찝하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려면 결론을 정해놓고 내린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김건희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라고 하고 그 김건희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물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요. 하지만 판결이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사가 이렇게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희한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판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쪽에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으킨 저 내란 사범들 저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무죄로, 이런 통정매매를 무죄라고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글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판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되는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판사는요, 과거에 가진 자들한테 좀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LCT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꽤 연이어서 벌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사 관계자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준 판사가 바로 이 지귀현입니다. 노동자가 죽었는데 영장을 기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재판 관계자한테서 도를 맞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서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판사한테 돌멩이를 던졌어요. 물론 맞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판사한테 돌멩이 던지는 건 뭐 딱히 좋은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말 그대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이 사람은 언론을 상당히 많이 탄 판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상당히 촌구석이죠. 그 촌구석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맡은 바 있는데 그 촌구석에서 내린 판결이 이렇게 널리 알려집니다. 중앙지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판결도 아니라 그냥 민사 조종을 했는데 민사 조종한 것까지 아주 모범 사례로 보도가 됩니다. 역시 장흥지원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맡은 사건이면 시골 촌구석에서 한 재판도 기사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려면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판사가 그 법원 수뇌부,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대법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이런 법원의 웃대가리들하고 꽤 가깝거나 또는 웃대가리들이 키워주는 판사이기 때문에나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글쎄 광주지법 장흥지원 장흥같이 이렇게 먼 거기 판결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판결도 아니고 조종으로 끝난 것까지 이게 보도가 된다? 솔직히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지기현 판사는 지금의 이 법원 사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조희대라든지 이런 법원 수뇌부하고 상당한 교감이 되는 그런 판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희대도 윤석열한테 무죄 판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뭘 어떻게 재판하는지 그때 비판할 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